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밖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과 세제 감면 혜택이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합니다. 또 하나의 간첩 조작으로 의심받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간첩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취재했습니다. 뉴스 혹에서는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을 맞아 롯데 측이 내놓은 기상천외한 대책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청와대 답변서가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열람한 야당에서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른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른바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부터 알아보죠.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맞죠? 네, 맞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연합위원은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병규 당시 안행부 장관이 당일 오후 2시 14분쯤 진도 팽목항에서 탑승자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확인했고 오후 2시 24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휴대전화로 진도 상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김기춘 실장은 그 내용을 즉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오후 2시 50분이 돼서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행부 장관이 2시 14분에 전원 구조라고 하는 게 오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에 안행부 장관은 정무수석에게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2시 24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2시 50분이 되었어야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걸 압니다. 서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26분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공식 보고 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아니라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TV 취재진에게 실세라서 김 실장에게 보고하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에 넣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원은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네, 황찬영 감사원장은 김기춘 실장은 강병규 장관으로부터 오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장관이 감사원에 낸 응답서에는
오후 2시 24분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은 진도 상황 보고였을 뿐이라고 되어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오늘 안행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 감사원장은 또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14차례의 서면 보고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퇴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반박했고, 실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구조에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기간이 임기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거론됐죠? 네, 특히 이춘석 민주연합위원은 한 달 전에 90여 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이 내내 미루다 국감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서야 제출했다며 감사원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답변서 2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답변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찾기 어렵냐고 물은 경위, 그리고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대통령의 인지 시점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이 A4 용지 한 장씩으로 감사원에 낸 겁니다. 이에 대해 황찬영 감사원장은 청와대에 소명이 다 됐다고 봐서 최종 감사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오후에 청와대 답변서를 열람하도록 했는데요. 비서실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생존자를 빨리 구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비춰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의 그런 부실한 답변서로 모든 게 소명됐다고 봤다면 감사원의 직무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답변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답변서 제목이 대통령 확인서라고 돼 있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청와대가 제출한 답변서는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각각 한 장씩 보낸 겁니다.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구조된 인원 숫자를 정정해 보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서실에서 보낸 답변서는 구명조끼 발언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했지만 비서실은 그 부분은 빼놓고 대화 후반부에 많은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부분만 강조했고 감사원은 이를 소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안보실이 10시 52분과 11시 30분 사이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감사원 자료 작성의 토대가 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답변서에는 그런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어디에서 그런 시간이 튀어나왔냐는 지적도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시점은 감사원이 방문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감 중에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은 상하이로 이동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이유로 중국 방문 사흘째인 오늘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전례가 회자되면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야당에서는 국감 중에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대권 행보에 줄을 서느라 국감은 아예 뒷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 소속의 여당 최고 책임자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수부, 해경, 한국성급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을 빠진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은 집권당 대표의 공식 외교 활동에 태클을 거는 궁색한 처사를 중단하고 국감에 충실히 임해달라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결정이 오늘 나온 겁니까?
네, 오늘 나왔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안을 상정했고 참석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의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세비 동결 당론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이번 주에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혁신위도 세비 동결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여야가 아름다운 혁신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고 정치 권위를 다시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미 세비 동결 문제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로 세비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의총에서 민주연합은 원내 수석 부대표로 안규백 의원을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전국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 중요한 기구죠. 조강특위 15명 위원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대리하는 송호창 의원이 포함됐다가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안철수 전 당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에 송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그 후에 송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조강특위 위원 15명이 발표되자 당내 모든 계파가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안철수계는 빠지게 됐습니다. 안 전 대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조강특위에 15분의 1로 참여해봐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보고 차라리 당내 권력투쟁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우선 있습니다. 조강특위 선정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안 전 대표의 말로 볼 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있습니다. 탈당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창업자 중 하나란 말로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이 대상이어서 세월호 국정감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영 해수부 장관 등이 출석했지만 내용은 기존 언론 보도 재탕 수준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보죠.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세월호 국감으로 불리는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네, 오늘부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운조합, 한국성급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간 보고에 앞서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분에게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재와 후속 대책이 미비한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문제,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짚었습니다. 무소속 유승호 의원은 신안군 홍도에서 자초된 유람선 바캉스호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금도 증축과 승객수를 무리하게 증원한 선박 22척이 운항되고 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고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어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 수사로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면서도 인명구조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간부들 내지는 그 일부 간부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한다거나 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구조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가 사과가 아니잖아요, 청장님. 예, 죄송합니다.
사과 확실히 하시는 거죠? 예. 예. 이 시간에도 지금 그 선박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안하지 않으세요? 정기 예. 점검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저것도 하나의 제2의 세월호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인양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정부 입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인양 시기 등을 묻는 민주연합 황교안 의원의 질문에 4층 선미 부분 스펙이 곧 마무리된다며 전에 인양을 검토한 적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도 외국에서 이런 사고의 경우 2주 정도면 스펙을 종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정부가 실종자 유가족들과 터놓고 인양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배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세월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준석 선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 8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그제 국회 앞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는데요. 국회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함에 따라 내일 이 선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가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났고요. 오늘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났더군요.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 입장이 좀 좁혀졌습니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특검 후보군 선정에 유가족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 가족대책위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가족대책위 측과 1시간 반가량 면담을 한 후에 기자들에게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여당이 유가족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면담 이후 가족대책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속였다고 주목을 받으며 보위부 직파 여간첩으로 불리던 탈북자에 대해 대법원이 간첩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판독 결과와 상충되고 본인이 강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백을 대법원은 유일한 간첩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 씨와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던 홍모 씨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 1부는 한 탈북 여성의 간첩죄를 확정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속인 간첩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시은 씨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탈북한 이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간 시점은 지난해 2월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에서야 자신이 보위부 직파간첩임을 자백했지만 자백 한 달 전에 받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간첩이 아니라는 진술에 진실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북한 보위부에서 지급받은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패치를 몸에 부착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패치가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간첩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시은 씨 본인도 지난 4월 2심 직후부터 자백이 강압에 의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간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이 이시은 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한 가장 주요한 근거는 이 씨의 자백. 1심과 2심에서 모두 간첩임을 자백했기 때문에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목 뒤와 배꼽 아래 붙이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반창고 모양의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패치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간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뒤늦게 판단불능 판정한 국과수의 의견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배제했습니다. 이시은 씨 측에서는 대법원이 허황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씨의 자백 중에서 간첩이라고 한 자백만 골라서 사실로 인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자백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고 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그 위법한 수사 방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1, 2심 판결은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 즉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약물을 난파하면서 보위부에서 지급했다는 건데 과학계에서는 의학계에서는 그런 약물은 현재 세계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의 자백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에서 함께 살았고 이 씨와 함께 탈북해 그동안의 행적을 잘 아는 탈북자 김모 씨 역시 이 씨의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그 지옥 같은 나라에서 여기로 한 번 좀 살아보려고 온 애를 그것도 오기 싫어하는 애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 시킨다는 게 내가 막 죄를 짓고 막 진짜 막 부끄럽고 막 이 씨의 자백을 부정하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9월에는 보위부 직파간첩 홍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이 씨의 구속기간을 2차례나 갱신하며 6월 초로 예정됐던 선고일을 4개월 이상 늦췄습니다. 간첩 사건에 대해 연달아 무죄가 선고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대법원이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40년 전 민청학년 사건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40년을 맞이해 열린 오늘 시국 토론회에서는 현 정권을 신유신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주의 통치 유산을 물려받은 짝퉁 권위주의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유신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청학년 사건 40주년을 맞아 신유신 시대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오늘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정치학자 정혜구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유신 정권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6이라는 체제 자체가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정보장교였고 국정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고 박근혜 정부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군사독재를 휘게한 게 정보기관을 군 출신에게 맡겼죠. 남재준이 등장을 했고 남재준이 강성 통치해서 박근혜 등장하고 6개월 거의 1년 동안 한국 정치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청와대가 한 것도 아니고요. 여의도 국회가 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이끌었습니다. 분배 정의와 복지를 외면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와 이념 갈등을 이용한 권력 유지 방식도 공통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말 속에 경제민주화 복지 강화가 있느냐? 저는 상당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걸 채워가고 있는 건 뭐냐면 경제성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새 보면 뭐 부동산 경기 부추기고 규제 완화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박정희가 했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행복 시대라는 말로 진지 그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척하고 지금 와서는 전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색깔을 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가치와 목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는 여전히 경제 성장에는 과거 박정희 시대에 그것을 이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건이 터진 게 김기춘이가 취임하자마자 터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원내 제3당입니다. 원내 제3당을 겨냥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그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보다 더 흉악한 사건입니다. 민청학년 사건 때는 거센 도전을 받았죠. 학생들이 초유로 연합해서 데모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정권의 그런 뭐 위기를 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보수정치 정당성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토론문만 보낸 채 불참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토론문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똑똑하고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과거 회기적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현재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세적인 경우가 많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향수를 느끼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거의 정치 프레임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까지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합리성의 결여와 정당성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2년 후 민청학년이라는 저항을 맞이했습니다. 정혜구 교수는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다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며 박정희 유신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재현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희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R&D 연구개발비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위 10개 재벌 그룹이 전체 지원금의 16%인 2조 6천억 원을 차지했고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여기에서 절반 정도인 1조 1,30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투자한 개발비도 법인세 감면으로 회수하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16조 1,481억 원. 지난 5년간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과학기술 분야 R&D 연구개발 지원금입니다. 매년 5천여 개에서 7,500여 개의 기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 중 60여 개 대기업 집단에 돌아간 지원금은 전체의 42.7%,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10대 재벌 기업들은 전체 지원금의 2조 5,592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10대 그룹 중에서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절반 정도인 1조 1,25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2010년 이후 지원금 규모에서 늘 1, 2위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지원금은 7천억 원이 넘었고 현대차그룹은 4,128억 원이었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별 지원금 규모는 삼성그룹의 경우 103억 원씩이었고 현대차그룹은 5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받더라도 5년 총합이 평균 3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돈이 부족한 기업에 우선 지원해야 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분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3에서 4%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은 11조 원이었지만 그 절반이 넘는 5조 7천억이 대기업의 감면액이었습니다.
이들 자료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과 홍일학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지원금이 거대 재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홍일학 의원도 예산 지원과 법인세 감면의 중복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어렵게 문을 연 롯데 월드몰 앞에서 개장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안전대책, 교통대책 수립 없는 제.롯데월드 부개장 반대한다. 특히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교통량이 20%까지 늘어나 인근 학교 주변에 스쿨존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롯데월드로 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 학교 앞으로 교차로를 내겠다니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호수 위에 나타난 거대한 고무오리. 지난 2007년부터 프랑스와 일본, 홍콩 등 세계 각국을 돌며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러버덕입니다. 이번 전시는 송파구청과 롯데월드몰의 공동 주최로 롯데 측이 14억 원의 비용을 전액 후원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개장에 맞춰 이번 행사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임시 사용 취소 내리시면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희들 허가 조건에 위배를 했다면 그 조건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상가 입주자 중 피해가 엄청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셨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장 이후 교통 개선책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장 이후 교통 개선책은 저희들이 우선은 개장 이후 교통 개선책은 저희들이 우선은 그 대중교통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도록 이제 그 대중교통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도록 본부장님 그걸만이라고 하니야 너 하니야 웃기지도 않아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수도 요금이 원가율에도 못 미친다며 수도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담배세, 지방세, 주민세를 올린다더니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젠 수도세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 여당 의원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을 도와주게 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자원공사를 편들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이후에 수도세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 출석한 최계훈 수공사장이 수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오늘 수도세 인상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은 수도세 인상과 함께 수공회의 4대강 사업 투자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완영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말을 했다는 거군요. 어떤 말을 한 거죠? 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이 물가스로 들어가거나 모두가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 어차피 국민 세금이다. 그렇죠. 예, 기재부에서 공공요금 통제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걸 잘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저는 이 수자원공사가 회사가 잘못하면 무너지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국민 세금 또 넣어가지고 회사를 살리지 않습니까? 아 근데 회사가 무너진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4대강 사업 투자한 걸 가지고 예. 야당은 정략적으로 이렇게 비판만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5년, 10년 돼봐야 우리 4대강 사업이 아직은 모른다.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잘된 투자인지. 네, 이어서 출연한 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빚을 지게 된 건 4대강 사업비를 떠맡았기 때문이라면서 반박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제 와서 물값을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수공이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몸값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이완영 의원, 그 세월호 국정조사 때 졸았던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현재 수공의 재정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4대강 부채만 해도 7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는 합니다만 수공의 사업 자체만으로는 흑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공의 당기 순이익은 1조 3,707억 원이고요. 오늘 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수공의 사내유보금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공 측은 4대강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가 큰 건 맞지만 사내유보금이 3조 원이나 되는군요.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공은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해서 수익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채권을 계속 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사업비 조정과 친수구역 사업으로 인한 이익 등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채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수공이 지고 있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은 7조 4,762억 원인데요. 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 측은 이 부채를 갚기 위해 2024년까지 20년간 신규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0년간이죠. 예. 네, 앞으로 10년 동안 돌려막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원금은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강 빚에 의한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까지 발생할 4대강 빚의 이자 1조 6,356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수공 측은 2015년 이후 부채 상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수도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을 또 알아보죠. 새누리당에서 오늘 다음 카카오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오늘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방침을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정했고요. 이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현실에서든 사이버상에서든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도 소위 말하는 카톡 감찰, 사이버 모니터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권 대변인은 바로 어제 새누리당은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도 거부한다면서 사찰 반대 의견을 비췄습니다. 또 지난 8일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어제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러다 어쨌든 사생활 침해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쪽에 방점을 뒀다가 하루 만에 입장이 다시 바뀐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왜 다시 입장을 바꾼 걸까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미심장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평 내용을 직접 보시면요.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 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검찰 출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감청영장 대상은 강력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법관의 영장을 거부한다면 그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5년 동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이 총 13조 원에 이른다. 이게 어디 통계입니까?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의 이른바 종부세 감세 조치 이후 감세 규모가 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도별 종부세 감세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9년 2조 3,376억 원이었던 감세 규모는 매해 증가하면서 2012년 3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3조 643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네, 이런 감세 혜택을 누가 보는 겁니까? 네, 특히나 기업 쪽의 혜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감세 대상별로 주택분 감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자는 628만 원, 다주택자는 296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가운데 기업의 경우 2,726만 원을 감세받았습니다. 1주택자보다는 4배,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9배 이상의 감세 혜택이 기업 측에 돌아간 겁니다. 또 한편 전현직 대통령들도 지난 5년간 상당히 많은 감세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요? 예. 네, 대통령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지금 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그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예. 이번에도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세청에 신고된 재산 신고 내역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억 6,124만 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7,222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명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종부세 시행 직후부터 모든 혜택을 받았고요. 박 대통령은 원래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와 서울 삼성동 주택을 보유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삼성동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면서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억 6천,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7천만 원이 넘는 규모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추정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공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또 종부세 역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금액은 얼마예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원래 3억 3,819만 원을 내야 했는데요. 77.2%의 공제 혜택을 받아서 7,695만 원을 납부했고요. 1억 495만 원을 내야 했던 박 대통령은 68.8%를 감세받아서 3,27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자,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뭐 이런 지적들은 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거나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비율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동산 담보 경매 신청 현황, 네, 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현황인데요. 경매 건수와 금액 모두 금융위기 다음 해부터는 줄어드는 듯 했는데 2012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특히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2년부터 1조 6,910억 원대를 기록하면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채무조정 신청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신용불량에 놓인 채무자들이 대출금 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채무조정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금융위기 당시 10만 건 이상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8만 건, 9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9만 7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예, 소득이 거의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아예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에 16만 5천여 건에 달했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다음 해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1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군요. 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을이지요. 들에 오동나무 있던 때는 커다란 오동잎이 무겁게 떨어지는 가을도 있었는데 오동잎이 존재와 삶의 깊은 뜻을 아느냐고 무겁게 묻기도 했는데 대답이 궁해서 땅에 내려앉은 오동잎 보기 부끄러워지던 가을이 있었는데 오동잎 아니어도 그렇게 물어줄 가을잎이야 하고 많은 가을인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4번의 서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면 보고에 대단한 기밀이 담겼을 리 없는데도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상황 말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피감기관임에도 서면 보고 문건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는 추궁을 받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대통령 기록물 보호 기간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년 전 이 무렵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사고 당일에 서울시장부터 날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 발언 하나로 183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증거를 덮고 감추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